그 순간 나는 똑똑히 봤다. 내 안에 정밀하니 병상에 누운 아버지, 산소호흡기 플러그를 천천히 뽑아내고 있었다. 이제 곧 끝나요. 오래 고생하셨어요, 아버님.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온몸이 얼어붙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보는 내 아들, 준혁이의 모습이었다. 내 이름은 김태수, 올해 66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중소기업 회계팀장으로 35년을 일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 정미랑과 아들 준혁이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다. 1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셨고 말도 제대로 못하셨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나는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아내 미란이는 처음부터 못마땅해 했다. 여보,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드는데 집에서 모시기 힘들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버지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우리가 모셔야지.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미란이는 아버지 수발을 대놓고 거부했다. 제가 왜 시아버지 똥오줌을 받아야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녀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버지 식사도 형편없는 걸로 대충 주고 방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다. 나는 퇴근 후 모든 걸 직접 했다. 아버지 기저귀 갈고 식사 드리고 목욕시키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며 미란이는 비웃었다. 참 대단하시네요. 효자 코스프레 하시는 거예요? 코스프레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 아버지야.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요. 우리 노후 자금까지 다 병원비로 날리면서 사실 그 말이 맞았다. 아버지 병원비와 간병비로 내 퇴직금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버지였으니까. 더 큰 문제는 아들 준혁이었다. 35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다. 준혁아, 그래도 이제 일 좀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아빠,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냥 좀 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준혁이가 쉬는 건 아니었다. 매일 새벽까지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밤이면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나갔다. 용돈도 계속 달라고 했다. 그런 준혁이를 미란이는 감쌌다. 우리 아들 아직 젊어요.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긴 그냥 백수잖아. 당신 아버지 모시느라 애 교육비도 제대로 못 쓰게 해놓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해요? 미란이는 모든 걸 아버지 탓으로 돌렸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준혁이가 백수인 것도, 우리 부부 사이가 나쁜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라고. 어느 날 저녁 나는 늦게 퇴근했다.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 방바닥에 오줌이 질질 흘러 있었다. 아버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구석에서 벌벌 떨고 계셨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나는 황급히 아버지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거실로 나가 소리쳤다. 미란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미란이는 TV를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기저귀 갈아드리려 했는데 제가 깜빡했나 봐요. 깜빡했다고? 아버지가 몇 시간을 이렇게 계셨는데? 그럼 당신이 집에 있든가.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미란이, 이건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이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방치? 내가 방치한 거 아니고 당신이 방치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잖아요. 그날 밤 나는 아버지 방에서 밤을 샜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말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으로 다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나는 아버지 손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나는 그때 몰랐다. 내 아내와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며칠 후 미란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여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시아버님 잘 모실게요. 정말? 네, 우리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나는 의아했지만 기뻤다. 드디어 아내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았다. 그날부터 미란이는 정말 아버지를 잘 모셨다. 식사도 정성껏 차려드리고 방 청소도 깨끗이 하고 말벗까지 되어드렸다. 나는 안도했다. 역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풀린 거야.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버지가 점점 더 기력이 없어지셨다. 식사는 잘하시는데 왜 자꾸 약해지시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발견했다. 미란이의 화장대 서랍에 수면제가 잔뜩 있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강력한 수면제였다. 이게 뭐야? 나는 미란이에게 물었다.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요.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시아버지 모시느라. 나는 찜찜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몰래 아버지 방을 지켜봤다. 그리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미란이가 아버지께 저녁 식사를 드렸다. 죽 한 그릇이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상냥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봤다. 미란이가 죽에 무언가를 섞는 걸. 작은 알약을 빻아서 몰래 넣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저건 수면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드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지셨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지켜봤다. 미란이는 아버지가 잠든 걸 확인하고 방을 나갔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쉬고 계셨다. 하지만 깊은 혼수 상태처럼 전혀 깨어날 기미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샜다. 아내가 왜 저러는 걸까? 설마 아버지를? 다음 날 나는 출근하는 척하고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었다. 그리고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미란이와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엿들었다. 엄마,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 수면제를 조금씩 먹이면 서서히 약해지실 거야. 그럼 자연사처럼 보이지.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런데 아빠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눈치챌 리 없어. 너희 아빠는 바보야. 평생 우리한테만 잘해주면서 살았잖아. 미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니었다. 근데 엄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요? 이 멍청아. 너희 할아버지 들어간 요양병원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야. 거기다 간병비에 각종 치료비까지 하면 400만 원은 넘어. 1년이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준혁이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너희 아빠 퇴직금 3억이 거의 다 날아갔어. 이러다간 우리도 거지 돼. 그러니까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야 해. 알겠어요, 엄마. 근데 정말 안 걸려요? 걱정 마. 노인이 약해져서 돌아가시는 거 흔한 일이잖아. 의사도 뭐라 안 해.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집을 나와 차 안에서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내 아내와 아들이 내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돈 때문에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수면제를 먹인 것만으로는 살인 미수로 입증하기 어렵다.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나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했다. 아버지 방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놨다. 그리고 미란이의 화장대 서랍을 확인했다. 수면제 병에 표시를 해뒀다. 며칠 후 예상대로 미란이는 또 수면제를 아버지 죽에 넣었다. 모든 게 CCTV에 찍혔다. 나는 그 영상을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날 나는 또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 그리고 1시간 후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방 앞에서
인기척을 죽였다. 문틈으로 안을 봤다. 미란이가 아버지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준혁이도 함께 있었다. 엄마, 정말 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로 끝내자. 이제 지겹다. 미란이가 천천히 산소호흡기 쪽으로 손을 뻗었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계셨다. 수면제 때문에. 바로 그때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뭐 하는 거야? 미란이와 준혁이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봤다. 여보, 언제? 다 봤어. 내가 뭘 하려던 건지 다 봤다고. 나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방금 전까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미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아버지께 수면제 먹이는 것, 산소호흡기 뽑으려던 것 다 녹화했어. 그리고 집에 설치한 CCTV에도 다 찍혀 있고. 아빠, 이건 오해예요. 준혁이가 다급히 말했다. 오해? 내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오해라고? 미란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말 미쳤어요.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면서. 제발요, 여보. 우리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준혁이 생각해서라도 제발.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 둘 다. 안 돼. 미란이가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 준혁이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었다. 아빠, 그 휴대폰 내놔요. 우리는 실랑이를 벌였다. 준혁이가 내 손목을 비틀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이 자식이. 나는 주먹으로 준혁이의 얼굴을 쳤다. 준혁이는 뒤로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틈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거실에서 112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경찰이요? 우리 집에 살인 미수범이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CCTV 영상, 녹화 파일, 그리고 수면제 병까지. 미란이와 준혁이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란이는 끌려가면서도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당신,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요? 우리가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내 아버지를 죽여도 된다는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망가진 건 내 인성이야. 썩어 문드러진 내 인성. 경찰차가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는 말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아버지는 말은 못하셨지만 내 손을 꼭 쥐셨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미란이와 준혁이는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미란이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다.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아버님 병수발에 집안일까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정신이 나갔어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구입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몰래 투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재판부는 미란이에게 징역 7년을, 준혁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학대하고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미란이는 법정에서 나를 저주했다. 당신 평생 후회할 거예요. 가족을 감옥에 보낸 걸. 가족? 너희가 가족이야? 가족이라면 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나는 법정을 나오며 가슴이 뻥 뚫렸다. 비록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지만 아버지를 지켰다. 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다. 수면제 독성이 빠지니 기력도 조금씩 돌아오셨다. 나는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셨다. 이번에는 제대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고 좋은 병원에 다니시게 했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상관없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아버지의 생명이었으니까. 몇 달 후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말도 조금씩 하시게 됐다. 수야, 내 아버지, 맙다. 아버지,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도 따라 울었다. 그리고 1년 후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50대 과부였다. 그녀는 혼자서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신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괴롭혔거든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버텼어요. 그분이 제 가족이니까요. 나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가족애를 받다. 우리는 조용히 재혼했다. 아버지도 기뻐하셨다. 좋은 사람이구나. 새 아내는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다. 식사도 정성껏 챙기고 말벗도 되어드렸다. 나는 행복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다. 미란이었다. 나는 고민하다가 면회를 갔다. 철창 너머 미란이는 늙고 초라해져 있었다. 태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어. 용서해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못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남이야 이제. 태수야 제발. 나 나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상관없어. 나는 그 길로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아버지는 8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셨다. 새 아내 덕분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께 정성껏 식사를 차려드리고 매일 산책도 함께 하셨다. 아버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그래, 고맙구나.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어느 날 준혁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아버지, 저 준혁입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출소하면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준혁이는 내 아들이다. 비록 끔찍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나는 답장을 썼다. 준혁아, 내가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용서는 내 할아버지께 빌어라. 내가 아니라 출소하면 찾아와라. 할아버지께 직접 사죄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나는 편지를 붙였다. 몇 달 후 준혁이가 출소했다. 그는 우리 집을 찾아왔다. 머리를 깎고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할아버지, 준혁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일어나라. 준혁아. 할아버지. 준혁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늦었지만 준혁이가 제정신을 찾은 것 같았다. 준혁아, 내 아버지, 이제 다시 시작해라. 제대로 살아라. 네. 준혁이는 그 후 배달 일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일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 수발을 도왔다. 할아버지, 제가 목욕 도와드릴게요. 준혁아, 고맙구나. 아버지는 준혁이를 용서하신 것 같았다. 아니, 처음부터 용서하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한편 미란이는 출소한 후 연락이 없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다. 나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 그녀도 나를 찾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남처럼 살게 됐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태수야, 내 아버지, 내가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아버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고맙다. 내 아들. 아버지는 그날 밤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83의 나이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교회 사람들, 이웃들, 그리고 준혁이도 왔다. 준혁이는 빈소 앞에서 하루 종일 절을 올렸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아들은 행복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태수 씨,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태수에게 너는 나를 끝까지 지켜준 효자다. 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고향 집과 땅이 있다. 그걸 내게 물려준다. 팔아서 내 노후를 준비해라. 그리고 준혁이에게 전한다. 할아버지는 널 용서했다. 이제 바르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미란이에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다.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나는 그 유언장을 듣고 또 울었다. 아버지의 고향 땅은 재개발 지역이어서 5억에 팔렸다. 나는 그 돈으로 준혁이의 가게를 열어줬다. 작은 치킨집이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할아버지 유산이다. 잘 쓰고 효도해라.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열심히 했다. 새벽까지 일하고 돈을 모았다. 그리고 2년 후 준혁이는 결혼했다. 착한 여자를 만났다. 나는 준혁이의 결혼식에서 아버지 영정을 모셨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손자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날 하늘에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렸다. 아버지가 웃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일흔이 됐다. 새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다. 가끔 준혁이가 손자를 데리고 온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자. 나는 손자를 안고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다. 이분이 증조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야. 증조할아버지. 아이는 아버지 사진에 절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내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아들이 감옥에 갔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나는 아버지를 지켰다. 그게 아들의 도리니까. 그리고 이제 준혁이도 바른 길로 왔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 나는 그걸 믿는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